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인문학 2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을 몸의 문제를 푸는 세 가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서양의학에서 발전시켜온 세 가지 전략,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전략, 그리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전략, 이렇게 세 개의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제로 동서의학의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주제를 제대로 다룬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동서의학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 중심이 항상 과학에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학 그 자체의 어떤 특장점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두 의학을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양 얘기를 해보죠. 서양에서의 서양의학이 몸의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은 대개 세 가지 전통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서양의학은 보통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주로 이제 그 테크네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잠언집에 나온 첫 번째 문장,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이 한마디 속에 거의 대부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은 특히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과학입니다. 이론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사원소설이었고 사체액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해부학 생리학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으로 오게 되면 분자생물학적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이제 의학의 체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몸을 고치는 거죠. 이론 체계에 의해서 생리학, 해부학, 그 다음에 이제 분자생물학과 같은 그런 기초 과학을 토대로 해서 그 몸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몸의 이론 체계에 맞춰서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몸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의료문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예술이라고 하는 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의학의 분야를 얘기할 때 Art and Scienc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이론적인 딜리버레이션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체적인 어떤 실천적 지혜, 여러분이 얘기했던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실천적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예술적 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체화시켜서 몸으로 실천하는 이런 예술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최근에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윤리인 것이죠. 이런 과학과 예술의 측면만 갖고서는 어떤 복잡한 사회에서의 어떤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규범에 관련된 논의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과학, 예술, 윤리의 논리는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이 펠리그리네라고 하는 의 철학자가 한 말하고로 정리가 됩니다. 의학은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고 경험적인 예술이며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이건 의학을 과학과 예술과 인문학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양의 의학을 한마디로 정리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에드먼드 펠레그리노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그 의철학, Philosophy of Medicine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개척한 양반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이고 예술이고 인문학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서양의학의 역사에서 서양 근대의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윌리엄 오슬러 경. 이런 얘기를 했죠. 좋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위대한 의사는 그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이런 전통이 사실은 우리 동아시아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의, 중의, 대의라는 개념이 있었죠. 작은 의사, 중간 의사, 큰 의사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작은 의사는 병을 치료하고 병을 하고, 중간 의사는 의인, 사람을 치료하고, 큰 의사는
나라를 치료한다, 나라를 돌본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실천 양식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그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한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커다란 개념적인 그림만 그려놓고 좀 훈계하는 식의 그런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 체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개념들을 잘 진화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제가 강의에서 하는 거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자연의학, 인문의학, 사회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 그대로 적용된다. 의병, 의인, 의국이 자연의학, 인문의학, 사회의학과 딱 들어맞는 그런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동서가 접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서양의 의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잘 산 의사들의 묘비병에 흔히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어쩌다 가끔씩 치료를 했고 자주 도왔고 항상 위로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자연의학, 사회의학, 인문의학을 얘기할 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항상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문의학에 해당하는 거겠죠. To cure sometimes, 어쩌다가 치료했다는 것은 자연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한다고 할 때 어떤 물론 지금은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첨단 과학이. 그래서 이건 이제 자연의학에 해당하는 얘기고, to help often, 이거는 이제 사회의학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항상 위로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문의학이 바탕에 두고 사회의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자연의학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연의학, 사회의학, 인문의학. 굳이 찾자고 한다면 서양의 의학의 전통에서 이렇게 세 인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루돌프 비르효,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이 세 인물을 저는 찾습니다. 물론 좀 자의적이긴 해요. 자연의학의 아버지를 고대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자연의학은 현대에 와서 훨씬 더 발전하고 꽃을 피운 건데 저는 그 뿌리를 고대의학에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를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신의 영역으로부터 초자연적 영역으로부터 자연적 영역으로 끌고 온 거죠, 의학을. 그래서 이제 신성병에 관하여라는 논문에 보게 되면 그런 편견, 질병이 예를 들면 간질이 신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반박을 하죠.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죠. 마찬가지 동아시아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면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내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질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판하죠. 자연의학이 이미 이제 2500년 전부터 그 뿌리를 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의학의 역사에서 공부했듯이 16세기에 이제 해부학, 생리학 발전하고 지금과 같은 한 400년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거죠. 이제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이 특히 이제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인물 루돌프 비르쇼라는 인물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 질병을 해결했던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존 스노우 같은 사람은 이제 콜레라가 어떻게 발병하는가에 대한 어떤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아주 커다란 업적을 쌓은 양반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원인, 비르쇼는 전염병의 원인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세균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회가 비민주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찾았던, 그러니까 의학과 정치학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르효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사회의학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 질병의 원인을 세포에서 찾았던 세포 병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위대하죠. 어떤 그 자연의학의 어떤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원인을 사회적인 논데 찾았던 데에서 이 루돌프 비르쇼의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 인물은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은 아시다시피 야전 병원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죠. 근데 그것은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스운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참 나이팅게일은. 그 당연한 일이라는 게 뭐냐? 의복을 세탁해주고 환기를 시켜주고 자주 시켜주고 그다음에 침구를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자주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했다는 겁니다. 야전병원에서.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야전병원의 사망률을 10분의 1로 줄였다고 하는 아주 획기적 성과를 이루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인문의학의 창시자라고, 뭐 창시자긴 아니지만은 인문의학적인 실천을 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저는 서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학, 사회의학, 인문의학이 서양의학에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로 섞여 있기도 하죠.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탱글드 되어 있는 거죠.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한 분야에서만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심상 뒤에 나옵니다. 심상을 멘탈 이미지죠. 멘탈 이미지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렉스너 이후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분리되죠. 기초의학은 과학이고 임상의학은 그 과학을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그래서 자연의학은 주로 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죠.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에서 나왔던 것 같이 이거는 sometimes예요. 가끔 치료한다는 겁니다. sometimes 치료해요. 뭐 지금은 그게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펠레그리노의 그 잠언집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적 과학이지만 인간적 과학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되어 있고 대의중의 소의에서 소의에 해당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뭐 그 빈도를 보면 인문의학보다 낮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과학이고 인문의학은 이제 우리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의료인문학 메디컬 휴메니티즈라고 하는 걸로 진화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메디컬 휴메니티즈가 아니라 헬스 휴메니티즈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따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의료인문학이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건강인문학은 건강이라는 게 이제 의료인만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 사유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합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거니까 중의가 되겠고요. 항상 위로합니다. 항상 위로한다는 것이 인문의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거예요. 예술적인 것. 예술적인 것.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예술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술 속에는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할 어떤 우리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분야예요. 예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과학과 전혀 다른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뭐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전혀 다른 그 대상도 그 방법도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진화생물학이라든가 인지과학 같은 그 과학 영역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또는 예술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영역,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영역이 이제 점차 융합되고 있다, 통합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문학이지만 과학적 인문학이다. 경험적 예술이고 과학적 인문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서양에서는 루돌프 비르쇼라고 하는 사람이 세포병리학을 창시했지만 또한 사회의학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의의 영역을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가끔 돕는, 자주 돕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돕는 행위인 것이죠. 돕는 행위인 겁니다. 돕는 행위. 치료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돕는 행위죠. 위로하는 행위는 인문학이고, 치료하는 행위는 자연의학이고, 돕는 행위는 사회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동아시아로 돌아옵시다.
동아시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의라고 그러죠. 이제 서양의 테크네에 해당하는 말이 이 의입니다. 의인데 이 의를 쓰는 글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요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런 글자도 있더라고요. 요런 글자. 자, 먼저 요 위에 있는 영역을 살펴보죠. 요 글자죠. 앓는 소리 예입니다. 앓는 소리 예인데 요 글자가 어떻게 돼 있냐 보자고요. 요 네모로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박스가 여기 몸이겠죠. 그다음 그 안에 화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몽둥이가 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맞고 몫이 얻어맞은 그런 사람을 표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표상하는 재밌는 건 뭐냐면 서양은 테크네 그러면 테크네라고 하는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의자는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죠? 어떤 경험의 내용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화살에 맞고 몽둥이에 얻어맞은 사람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구체적 심성을 의미하는 거죠. 심상입니다. 심상. 마인드 이미지죠. 마인드 이미지. 그리고 마인드 이미지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디 스키마에 들어가 있어요. 신체 도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얻어맞고 화살 맞은 사람의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윗부분이 문제고요. 이 밑부분은 문제 풀이에요. 그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윗부분은 문제를 그냥 똑같이 제시해주고 있고 밑에는 그 푸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의자에서는 이 약이 들어가죠. 약을 치료하는 겁니다. 약. 술유, 닭유 이렇게 돼 있어요. 약의 대명사가 이제 닭이고 술이었던 모양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무당무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당무자. 이건 주술을 통해서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어.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의 안 쓰이는 용어입니다만 여기 깃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깃우. 그러니까 요 위에 문제 위에 깃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산, 일산 이런 거예요. 방패막이 이런 겁니다. 방패, 뭐 그늘 울산 이거 뭐야? 이거는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을 보면 예방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글자를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의의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심상들, 바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양의 테크네와 대비하는 의라고 하는 글자의 세 가지 몸의 문제 풀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의자가 세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을 중심으로 나누면 병을 치료하고 인간을 치료하고 나라를 치료하는 의병, 의인, 의국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 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세 가지 영역, 자연, 인문, 사회 영역에서 이런 의의 개념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두 의학을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건 좀 쉽게 금방 설명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은 그 두 권의 책을 제시하는 걸로 대충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생명 속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생물학, 현상학, 심리과학 뭐 이런 에반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인지과학적인 얘기, 인지과학의 이야기예요. 인지과학의 얘기고 마음과 몸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학적 사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에반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스승인 이제 프란시스코 바렐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양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던 양반이죠. 그리고 생물학자지만 불교에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불교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첨단 과학과 연결시켜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생명 속의 마음이라는 책은 뭐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두 의학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제가 몸과 문화의 통합이에요. 에드워드 슬링거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중국학을 전공한 중국학자입니다. 종교학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맹자를 연구했던 분인데 고대 문헌을 연구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은 이 인문학자와 과학자들의 그런 어떤 깊은 그 틈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로서
더군다나 고대 중국을 연구했던 그런 중국학자로서 첨단 과학을 공부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몇 년을 공부해서 주로 이제 인지과학이죠. 여기도 주로 인지과학을 공부해서 뭐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이에요. 두 개 다 포함돼요. 두 책에 다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견해낸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와 인식에 관한 전통적인 서양의 이분법을 극복을 하는, 그러니까 또 객관주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논의했던 그 객관주의에 대해 공격했던 상대주의 두 개를 모두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길어서 제가 그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추후의 과정을 남겨두도록 하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미래의 의학을 준비할 때 있어서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죠. 의료인문학은 과학이며 예술인 의학을 사람 중심으로 종합하려는 노력들에 붙여진 일입니다. 뭐 제가 전에론으로 의료인문학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이 강의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종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보니까는 우리 학교에 보니까는 뭐 서양의학도 있고 한의학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이 전혀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통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오늘 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한 건데요.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바디 이미지니 무슨 마인드 이미지니 바디 스키마니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심상을 떠올리고 어떤 그 그림을 떠올려서 이해하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어떤 연결망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연결망을 찾아내면서 그것이 빛이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제가 지금 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테크네와 의의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각각 세 가지 전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 예술, 윤리의 전략이 있고 여기는 의의 세 전략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의학의 세 차원으로 이제 뭉뚱그려집니다. 자연의학, 사회의학, 인문학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죠.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서양의학은 과학, 예술, 윤리의 전략을 진화시켰다. 몸의 문제를 푸는 전략이죠.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의평, 의인, 의국의 개념체계를 남겼죠. 그리고 이제 이 의 안에서도 술주자가 들어가는 의, 무당무자가 들어가는 의, 그 다음에 깃털 우자가 들어가는 예, 이런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뭉뚱그려서 자연의학, 사회의학, 인문의학의 체계로 상통한다. 서양과 동아시아가 이렇게 상통한다는 얘기고요.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추상적 개념도 물론 있어요. 음양오행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서양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떠올리기가 쉽죠. 그 다음에 체계적 상응, 음양오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체계적 상응이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서양도 뭐 사원소설 체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처럼 그렇게 동양처럼 음양용학의 어떤 그 촘촘한 그런 상응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신체 도식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디 스키마를 중시해요. 근데 보니까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에서는 이 바디 스키마를 중요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양의학은 이 스키마를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최근 들어서 이제 의학 교육에서 이 바디 스키마를 강조하는 이제 그 경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물론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바디 스키마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상지키지 말고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왜냐? 지금 서양 과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지 체계라는 것이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러한 바디 스키마, 마인드 이미지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지과학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구체적 상황에서의 심상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를 진화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규범을 찾는다면 이런 겁니다. 진화생물학을 공부하자.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이제 일부 이제 가르치는 의과대학이 있긴 합니다만, 한의과대학에서는 진화생물학 가르친 데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진화생물학 배워야 됩니다. 인지과학을 배워야 됩니다. 인지과학을 배워야 돼요. 그다음 오늘 제가 얘기 안 쓴 면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면역학 뭐 별개로 치고 우선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을 공부해야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이 우리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진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우리는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사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에서 발견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주로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필기를 하잖아요. 필기 왜 합니까? 필기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내 몸에 새겨지는 그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외운다고 그러는데 쓰물에서 그걸 개념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몸속에 새겨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바디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학 교육에서도 이제 점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보다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고맙습니다.